제가 예언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하락 요인이 생겨요. 여기서 처음 하시는 거죠? 그죠? 예언? 처음입니다, 진짜로. 월부 단독. 그렇다면 아직 본격적인 하락기는 아직 안 온 시작도 거죠. 하지 예. 않은 상황이네요. 네. 어떻게 보면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서초구를 제외하고 네. 지금 집값이 거의 전부 하락세를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그런 본격적 하락기가 오면은 네. 그럼 시장에는 보통 어떠한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나요? 중개사 사무실을 가보잖아요. 그러면은 아예 손님이 안 온다. 없다, 그냥. 그러니까 매도자들이 집을 이제 내놓고 우리 집 언제 팔릴 수 있을까요? 뭐 이런 이제 문의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손님이 와야 뭐 내가 무슨 할 얘기라도 있지. 손님이 아예 안 온다고요.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상황이 누적이 되면 폐업하는 중개 사무소들이 늘어나는 거죠. 이제 거래가 아예 안 되니까. 거래가 안 일어나니까 폐업하는 중개사 사무소가 많이 늘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사와 연관된 업종들. 인테리어, 이삿짐 센터 이런 이제 뉴스들이 나오게 되죠. 이제 위기다. 대표적인 현상이 이제 미분양이 생겨요. 미분양. 네. 매수자들이 이제 일반 아파트를 안 사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새 아파트 분양하는 물건도 안 사는 상황이 오는 거죠. 안 사니까 이제 팔려고 하는 매물이 누적되는 그게 이제 바로 미분양이거든요. 그러니까 미분양이 이제 하락 초기 때 조금씩 생겼다가 본격적인 하락장이 되면 이제 미분양이 누적이 돼요. 그럼 지금 수도권 같은 경우는 미분양이 좀 늘고 있는 상황인가요? 그렇죠. 계속적으로 지금 수도권, 서울 할 거 없이 미분양 숫자가 조금씩이나마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죠.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럼 이렇게 그런 말씀하신 본격적인 하락기가 돌아오면 네. 그럼 아직까지는 지금 서초구는 버티고 있는데 네. 강남이나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들도 하락을 하나요? 당연히 하락하죠. 이제 사람들이 이 좋아하는 지역은 그래도 오를 거다. 이런 생각이 이제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지역을 조금씩이나마 더 사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주변에서 이제 안 사고 주변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그리고 이제 강남도 지금 안 사는 사람들이 아직 이제 많이 늘었잖아요. 이제 예전처럼 막 적극적으로 사는 행위가 줄었단 말이에요. 그게 분위기가 이제 점점 바뀌면은 사고자 했던 사람도 좀 기다려볼까?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적극적인 행태가 없어지는 거예요, 매수자들이. 그러면은 여기서 분명히 뭐가 생기냐면 급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매도자 중에. 예.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대표적인 게 일시적 1가구 2주택이죠. 시간이 정해져 있는. 기간을 딱 맞춰서 예. 팔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내 거를 반드시 없애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 오면은 빨리 팔아야 되죠. 근데 손님이 없어요. 그러면은 방법이 뭐밖에 없냐? 가격을 내야 돼. 가격을 떨어뜨리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매수자들이 버티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힘을 가중시켜주는 게 바로 미분양이에요. 미분양이 이제 생기면 그나마 이제 버티다가 조금 이제는 사볼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미분양이 있으면 굳이 얘를 왜 사? 내가 얘를 보고 있으면 되지. 미분양에 대한 그런 선택지가 늘어난다는 그렇죠. 말씀이실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일반 상품을 살 때 결정장애라고 하죠. 결정장애가 있는 거는 뭐냐면 선택지가 여러 개 있대. 그래. 짬뽕이냐 짜장이냐 뭐 이런 거. 하나만 딱 먹고 싶을 때는 결정장애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선택지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결정장애가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살까 저거 살까 고민하다가 귀찮으니까 조금 다시 고민해. 이렇게 하면서 시간이 가는 거잖아요. 집도 똑같아요. 집도 내가 사고 싶은 물건이 신축은 원래 좋았어요. 근데 신축이 지금 원래 청약에서 다 완판이 될 때는 살 수가 없었잖아요. 근데 미분양이 생기면서 이제 선택권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지역도 지금 가격이 조금씩 좀 떨어지는 분위기고 호가가 내려가고 있어. 이런 상황이면 이제 고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싼 걸 사야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내가 그래야 나중에 더 많이 벌 수 있으니까. 그럼 기다려 보면은 미분양도 더 많이 쌓이고. 그러면은 눈에 안 보였던 게 또 좋은 게 또 툭 튀어나오는 거죠. 그러면 선택지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을 못 하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되게 오랫동안 또 이 현장에 계셨잖아요. 네. 그럼 지금 20년이라는 그런 부동산 사이클을 되짚어 봤을 때 네. 요즘 같은 상황이 혹시 있으셨나요? 경험해 보신 적이? 그렇죠. 비슷한 상황들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지금의 기준으로 했을 가장 최근 사이클은 2007년, 8년, 한 2007년쯤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 지나고 보면 사실 하락 시점을 정확하게 잡기가 어려운 그렇죠, 게 그렇죠. 이게 V자, 이게 꼭지점을 콱 찍고 팍 떨어지는 게 아니고 은근하게 옆으로 기면서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이때의 그 당시 시점에는 굉장히 많은 하락 시그널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가격 지표로만 보면 그냥 옆으로 기고 있어요. 거기에 또 신고가도 간간히 나오는 것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판단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사실은 뭐 어떤 분들은 상승한다. 예, 어떤 분들은 하락하고 있다. 맞아요, 이런 맞아요. 이제 전망들이 엇갈리는 게 왜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제 정확한 거는 상승은 일단 멈췄다. 예, 그리고 이제 지금 하락 분위기가 늘어나고 있다. 이런 거죠. 그게 이제 바로 2007년에서 이제 8년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하고 이제 비슷하다. 2007년이라고 하면 그때 2008년 그 금융위기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대한 좀 그 전과 되게 상황이 비슷하다라고 보시는 걸까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금융위기 때문에 하락했다라고 그렇죠. 생각하는 네. 분들이 많아요. 네네. 근데 이제 금융위기 때문에 하락했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전체가 다 하락했어야 되거든요. 근데 또 지방은 또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예, 지방은 올라가는 데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체적으로 미치는 요인이냐. 금융위기는 우리나라 전체, 세계적으로 강하게 그냥 딱 때린 충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외가 없단 말이죠. 지역적으로. 금융위기 때문에 떨어졌으면 다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방 같은 경우 올라가는 지역이 네네, 있었단 네. 말이에요. 그러면 금융위기가 기본적인 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서울 같은 경우 울고 싶은데 뺨 때린 격이에요. 지금처럼 제가 그 금리가 올라가기 전에부터 그 정체기가 온다라고 얘기를 네네.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정체기가 오면서 하락 분위기가 됐는데 금리 인상이 가파르게 되고 있잖아요. 이거하고 비슷한 상황이에요. 플러스 알파가 됐을 뿐이지 그렇죠. 그게 완전 변곡점이 확 일으킨 건 아니다. 네. 원래 어느 정도 하락이 예상돼 있었던 그렇죠. 상황이었다. 네. 하락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금융위기가 오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집중적으로 그 시기에 하락이 되는 거고 지방 같은 경우는 사이클상으로 올라가는 장인 데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럴 맞아요. 때는 금융위기가 와도 잠깐 분위기가 잠깐 침체되어 있다가 다시 그냥 본격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상황이 됐던 거죠. 실제적으로 저도 그때 당시에 광주에서 이제 거주를 하고 있었는데 예. IMF가 왔다고는 하는데 네. 실제적으로 주택 가격이나 이런 데 있어서는 크게 실감을 못 했었거든요. 그렇죠. 막 확 떨어지거나 네. 이런 게 아니라 네. 오히려 좀 지나서 더 오른 상황이었기 네. 때문에 그렇군요. 근데 보면 2019년도에 보면 네. 그때 상반기에도 상당히 내렸다가 예. 다시 이게 폭발적으로 상승을 했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혹시 이게 네. 이 또한 잠깐의 눌림목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이 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시장만 보면 그렇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원인 중심으로 잘 봐야 돼요. 네. 그러니까 2019년에 갑자기 왜 떨어졌냐? 가장 큰 원인이 9.13 대책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부 정책이 상승장일 때 정부 정책이 강하게 이 상승을 막기 위해서 탁 떨어진 거죠. 그래서 시장 참여자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공포에 가까운. 9.13 대책이 나오고 조금 있다 나자마자 이제 급매물이 막 나왔어요. 그러면서 급락하는 맞아요, 현상들이 맞아요. 되고, 근데 조금 지나니까 이게 급락 거래가 나오고 조금씩 올라가는 거래들이 생겼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올라가는 추세가 생긴 거고, 지금은 다른 게 뭐냐면 시장 자체적으로 돌아선 거예요. 외부 요인이 아니고 시장 자체의 힘으로. 그래서 서서히 움직이는 거예요. 서서히 움직이면 이걸 이제 부동산 항공모함과 같다. 배를 비유하자면 선수를 돌릴 때 굉장히 천천히 돌아가는데 돌리고 나면 다시 돌리기 어렵다. 그래서 시장 자체의 힘으로 이렇게 서서히 돌아가는 거예요. 그 이제 원인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저는 이제 첫 번째로 정책의 누적 효과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시장 자체의 힘이 그 중에 정책의 누적 효과가 예, 있고. 그러니까 시장 자체의 힘으로 갈 때는 항상 그 안에 이제 상승장에서 그 하락 요인들이 막 가해져요. 가해지는데 표시가 안 나죠, 전혀. 왜냐하면 그 힘이 워낙 강하니까 효과를 못 내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누적되어서 힘을 내적하고 있는 거예요. 규제들이 조금씩 쌓이면서 이제 그러죠. 효과를 확 나중에 내는 이제 거예요. 시장의 힘이 약해졌을 때 그 누적된 힘이 비로소 폭발이 되면서 발휘가 되는 거예요. 그걸 일종의 이제 운동 법칙으로 얘기하면 양질 전환의 법칙인 거예요. 그게 양질 전환. 그러니까 양이 일정 정도 누적돼서 쌓이면 질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상황이 사회적에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정책의 누적 효과. 이걸로 인해서 실제로 보면 매수세가 이 정책의 누적 효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줄어들게 돼요. 대표적인 게 이제 취득세 중과 양도세 중과, 그 다음에 이제 분양권에 가구수 포함되는 부분, 이런 것들이 다주택자들이 신규 매수를 거의 못하게 만들어요. 좀 부담이 되죠. 부담이 되는 정도가 아니고 아무 의미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이 서울 수도권에 집을 사면 취득세는 거의 12%에 내야 되죠. 네네. 그러니까 12%를 일단 손해보고 가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서 올라봤자 양도세로 거의 80% 중과. 중과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 다 맞고 나면 내가 벌어도 번 게 없잖아요. 그러면 이 행위를 하는 의미가 없게 되는 거예요. 다주택자들은 완전한 투자자잖아요. 그럼 투자 행위를 했을 때 내가 버는 돈이 있어야 투자 행위를 하는 거지. 근데 세금으로 그렇죠. 다 날리게 되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이 매수 세력에서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2020년부터 무주택자 위주의 매수장이 펼쳐져요. 무주택자 위주의.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나라의 전체 인구 중에 무주택자 비율은 40%대거든요. 40%대, 이제 많을 때는 40%대 후반까지 갔다가 떨어지면 40%대 초반까지 갑니다. 그리고 이제 30%대 후반까지 갈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 범위 안에서는 벗어나질 않았어요. 그건 뭐냐면, 무주택자 중에 거의 한 7, 80% 정도는 아예 집을 안 산다는 거,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이 무주택자 비율 중에 39%, 그러니까 전체 인구 중에 한 7, 8%는 계속 유지를 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지금까지 어떤 상황이 돼도 집을 안 산 거예요. 물론 뭐 유주택이었다가 바뀌고 뭐 이렇게 사고 하지만. 팔고 했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율은 유지되면 문제는 뭐냐면 무주택자 위주의 이제 매수장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면 범위가 살 수 있는 사람의 범위가 굉장히 작다는 얘기예요. 이미 살 사람은 어느 정도 다 샀다. 그렇죠. 그 사람들이 이제 20년 말과 21년 초에 대량 거래가 일어납니다. 그때. 그러면 이때 무주택자들이 대량 거래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21년 말부터는 이제 살 사람이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이제 정체기가 오고 매수세가 확 줄어들 것이다 라고 예견했던 게 이제 그런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살 사람들이 지금 거의 없어요. 수요자가 늘어나야 되는데 수요는 오히려 계속 줄어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그렇죠. 거죠. 근데 이제 그럼 왜 올랐냐? 매도 매물이 더 줄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상승장에서. 그래서 상승장에서는 양도세 중과나 이런 게 매수를 줄여주는 효과도 있었는데 매도를 줄여주는 세금에 막혀가지고 팔려고 했던 게 못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매도 매물이 더 많이 줄은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공급 부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폭등을 하고 폭등을 한 다음에 이제 일정 정도 지나고 나니까 이제 지금 매도 매물이 지금 매물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네, 지금 현재 매물 굉장히 많이 나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매수세들이 안 사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이제 차익 실현 매물들도 이제 꽤 튀어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 초과 공급 상황. 수요는 줄어들었는데 매물은 오히려 계속 나오고 있고 특히나 다주택자의 매물들도 그 중과 때문에 그 배제시켜주는 부분이 있어서 매물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그게 오히려 공급으로 있어서 더 거래가 또 오히려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인 거네요. 맞아요. 그럼 만약에 본격적으로 하락이 온다면 그러면 그게 얼마나 길게
상당 기간 깊게 올까요? 예, 오래 가요. 예. 보통은 하락기만 치면 한 5년에서 6년 정도 돼요. 5년에서 6년? 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하락하는 시점을 23년 정도로 본다면 23년부터 23, 24, 25, 26, 28 구년? 27, 예, 28 정도까지가 이제 하락기 끝이고 그럼 바로 올라가느냐? 아니에요. 항상 유턴을 해, 유턴. 또 이렇게 턴하는데 시간이 그죠? 걸린다는 예, 거죠? 바닥권에서 안정기라는 게 또 있어요. 그러면 이제 29, 30까지가 안정기죠. 그래서 제가 다른 채널에서 인터뷰할 때 이제 눈 감고 사는 시점이 언제냐? 30년 정도. 그럼 만약에 지금 현재 무주택자인 분들도 상당히 많으시잖아요. 네.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살 사람은 샀다고 하지만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보면 지금이라도 지금 오히려 좀 싸게 살 기회인가 해서 네. 지금이라도 살까 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네, 네. 그럼 그런 분들한테는 저는 말리는 편이죠. 왜냐하면 떨어질 거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지금 사면 집을 사가지고 안정적인 주거를 해야 되는데 더 불안한 주거가 돼요. 특히나 또 대출이나 이런 부분을 무리해서 하게 되면 지금 같은 경우는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이제 영끌이라는 걸 해야 되거든요. 다 현금 가지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지금 무주택자 중에는 막 거의 없어요. 그럼 대부분 대출을 끼워야 되고 그럼 이 사람은 2중, 3중 부담이 생겨요. 집값 하락으로 인해서 내 원금이 없어지는 거예요. 원금 자체를 이제 손실이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이자가 지금 금리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자 부담이 계속 늘어나는 거죠. 늘어나기 때문에 이때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월급쟁이들이 예를 들어서 뭐 500만 원, 600만 원 이렇게 받아온단 말이에요. 그럼 원래 이제 예전에 이제 대출을 받을 때는 뭐 100만 원 이 정도 이자로 나갔다면 200만 원, 300만 원이 그냥 통장에서 쑥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럼 500만 원을 받았던 사람이 원래 100만 원 내고 이제 이걸로 생활을 했잖아요. 그렇죠. 예, 생활을 했는데 200만 원, 300만 원이 훅 빠져나가면 생활 비용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허리띠를 졸라맬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이게 이제 무슨 고민을 하냐면 내가 뭘 위한 고생을 하는가. 집값이 올라갈 때는 집값이 올라가니까 그렇죠. 내가 재테크를 통해서 돈을 버는구나. 이 고생쯤이야. 자산이 증가하니까 젊어서 고생을 사수한다. 이런 그 기분 좋은 고통을 감내하는 순간이 있거든요. 근데 집값이 하락하면 이거는 고통을 감내하는 게 아니고 그냥 고통이에요. 그냥. 내가 뭘 위해서 지금 이런 행위를 하나. 그러면서 이제 우리 부부라면 너 그때 못 사게 말리지. 네가 사자 했잖아. 내가 언제 사라고 했어. 이렇게 이제. 그 전에 이제 나와주셨을 때 집값 변곡점에 왔다. 이거 네. 하락을 위한 정책에 돌입을 했다. 이런 네, 말씀을 네, 네. 하셨습니다. 네. 그럼 지금 시장 상황을 보셨을 때 그 의견에 대해서 좀 변함은 없으신 거예요? 변화가 없죠. 이제 제가 말했던 부분이 확실히 진행이 되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하락을 거의 맞이하기 직전에 이제 정책이 이런 상황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 서울, 경기, 인천 모두 그 수도권 전부 다? 네, 하락으로 가는. 그럼 지금 또 그 전 영상을 안 보신 분들이 계시니까 네. 지금 어떤 상황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거의 작년 한 초반 중반까지는 이제 상승장이었고 작년 후반부터 이제 서서히 상승의 흐름을 멈추기 시작했어요. 멈추기. 그때쯤 이제 제가 이제 하락을 하는 정체기로 돌입할 것이다. 그리고 거래량이 급감할 것이다. 이제 수요자들이 없어질 거라고 얘기했어요. 수요자들이 없어질 상황이 이제 벌어질 것이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수요자들이 왜 없어? 항상 사고 싶어 하는 분들은 있는데.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여기서 수요의 목적이 참 중요하거든요. 수요의 목적이. 그러니까 집이라는 걸 보면 수요의 목적이 살기 위한 리브, 그리고 투자를 위한 바이. 근데 제가 이제 현장에서 느끼는 정말 수천 명의 사람들을 상담하면서 그리고 지금 뭐 널려 있는 그 부동산 카페나 뭐 이런 그 정보 이런 것들을 다 취합해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의 100%가 바이 개념으로 접근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거죠. 바이 개념으로 접근을 해서 샀으니까 거기 거주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세 차익이 날 것 같지 않으면 사지 않는다는 말씀이실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수요자가 없어진다라는 표현을 한 게 이제 시세 차익에 대한 확신이 없어지는 기대감이 없다. 예, 아. 그런 상황이에요. 의문으로 바뀌는 거죠. 의문으로 바뀌니까 잠깐 한번 좀 고민을 좀 해볼까? 예, 이런 상황이 이제 정책이고요. 하락장으로 넘어가면 진짜 안 사요. 이제 진짜 뭐 거래가 안 터지는 건 아닌데 거래가 터져요. 근데 어떤 거래들이 터지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상승장에서의 거래량 1000과 하락장에서의 거래량 1000, 이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어떻게 다를까요? 상승장에서의 거래량 1000은 매도자들이 호가를 올리고 매수자들이 쫓아가면서 가격을 올리면서 나타나는 거래고, 하락장에서는 뭐냐면 매수자들이 기다려요. 매수자들이 기다리고 매도자들이 급매물을 내놓으면서 거래가 되는 급매물 거래예요. 그래서 가격이 똑같은 거래량이어도 뚝뚝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일단은 그러면은 상승장, 하락장 그 우위 시장이 좀 달라지겠네요. 그렇죠. 완전히 달라지죠. 그래서 상승장에서는 이제 매도자 우위의 시장이라고 그러죠. 지위가 이제 높게 이제 갖춰지는 거죠. 그래서 매도자들이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계약을 하려고 했다가도 계약 깨버리고 가격 올리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졌고, 하락장이 되면 이제 매수자 우위의 시장으로 바뀌어요. 매수자들이 완전히 주도권을 장악하는 거죠. 그래서 급매물 내놔. 싸게 내놔. 그리고 싸게 내놓으면 막 협상하다가 한 1000만 원 더 깎아주면 살게요. 깎은 걸 또 깎고, 이런 상황들이 이제 벌어지죠. 그리고 이때 되면 공인중개사도 매수자 편을 들어요. 매수자 그렇죠, 우위의 그렇죠. 시장이기 때문에 우위에 있는 사람 편을 들어야 거래가 잘 되거든요. 협상력을 쥐고 있는 사람이 그렇죠. 네. 무게감이 많이 실리다 그렇죠. 보니까. 상승장에서는 집주인 편을 많이 들었어요. 공인중개사들이.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점차적으로. 지방이나 이런 경우에서 보면은 네. 매물을 내놓더라도 네네. 얼마까지 깎아줄 거예요? 네네.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이게 확실히 시장의 분위기가 좀 많이 달라졌구나. 그렇죠. 부동산 사장님들이 손님의 이제 특성을 아는 거죠. 손님들이 이제 정상적인 호가로 내놓는 물건은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지가 있어야 일단 호가대로 집주인의 기분은 너무 나쁘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럼 일단 물건을 받아요. 받은 다음에 이제 광고로 내놓죠. 내놓고 손님이 전화가 오면 여지를 줘야 이제 달라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이제 주인들한테 얼마 정도 이 범위로 깎아줄 수 있는지, 그러면 집주인들은 그냥 지금 얘기하기는 불편하죠. 왜냐하면 그걸 얘기하는 순간 내 가격은 그 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그냥 일단 해보시고 그냥 깎아줄 수는 있어요. 이렇게 이제 이 정도로 얘기하고 하는 거죠. 확실히 시장의 분위기가 좀 많이 달라지는 게 있긴 네. 하네요. 금리 이야기도 한번 좀 해보려고 네. 하는데요. 요즘 세대 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금리가 오르니까 집값이 잡히는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또 많이 하세요. 네. 집값과 금리 그 네. 상관관계가 어떻게 되죠? 잘 보셔야 될 게 우선순위가 있어요. 우선순위가 뭐냐면 시장이 먼저예요. 시장이 먼저. 그러니까 금리 때문에 시장이 변하는 거냐, 시장 때문에 금리가 효과가 크게 나타나느냐 이건데, 정확히 알아둘 게 시장이 먼저입니다. 자, 예를 들면 이거는 아까 그 외환위기랑 똑같은 논리인데, 금리는 지금 어느 한 지역만 통용되는 게 아니에요. 전국적이죠.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러면은 금리 때문에 떨어지는 거라면 전국이 다 떨어져야 돼요. 그렇죠. 근데 지금 오르는 지역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지금 가장 핫한 지역이 강원도잖아요. 강원도는 오르고 있잖아요. 네네. 그럼 그거는 뭘로 설명할 건데? 그러니까 시장은 금리를 이길 수 있어요. 그럼 그거를 어떻게 이론적으로 이제 받아들여야 되냐? 시장이 오르고 있으면 자, 우리가 투자자잖아요. 실거주도 투자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만약에 보통 집으로 올라가는 게 1년이면 한 1억 정도 예상을 한단 말이에요. 아니면 적어도 5천만 원. 네. 그러면은 상승장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내가 확정적으로 벌 거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금리로 인해서 손해보는 것과 집을 샀을 때 이익 보는 것과 비교를 해봐야죠. 어떤 게 더 큰가.
상승장에서 얻는 시세 차익이 훨씬 큽니다. 이자보다 차익이 훨씬 더 크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자 부담을 감수하고라도 상승장이면 사람들이 매수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상승이 계속되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하락장이라면 금리 인상의 효과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락하고 있으니까. 시장이 하락하고 있으니까 대출을 얻어서 사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실거주자들 같은 경우 이중 부담이 생기는 그렇죠. 거잖아요. 이중으로 더 손해보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더 안 사려고 하는 거죠. 시세도 떨어지고 또 거기에다가 대출 이자까지 더 늘어나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제 체계적으로 분류를 했어요. 1차 요인과 2차 요인. 1차 요인은 그 요인으로 인해서 시장의 추세를 바꿀 수 있는 요인이고요. 2차 요인은 추세를 바꿀 수 없어요. 금리처럼 상승장이면 효과가 거의 없고 네네. 하락장이면 효과가 있고 이런 식으로 시장이 방향이 같을 때는 큰 효과를 내고 방향이 다를 때는 효과가 없다. 미비하다. 거의 없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는 2차 요인이에요. 2차 요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우연히 시장 상황이 지금 하락장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금리 때문에 떨어진다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시장이 먼저 하락으로 턴을 했기 때문에 지금 금리 효과가 크게 나타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강원도나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집값이 오르는 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서 금리가 똑같이 적용이 되더라도 그걸 이겨낸다는 말씀이시죠? 여러분이 실제로 한 재작년쯤에 서울 수도권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대출 규제가 가해졌잖아요. 그러니까 대출이 안 나오니까 매수자들이 어떤 행위를 했냐면 2금융, 3금융권 그리고 P2P 금융을 했어요. 금리가 지금보다 이걸 이용하는 게 금리가 훨씬 비쌌습니다. 그래도 샀어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P2P 같은 경우는 뭐 기본이 한 12%, 많은 건 20% 가까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감수하고도 집을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리 때문에 떨어지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하지만 지금 현재 상황 추세가 변했기 때문에 금리의 영향을 좀 크게 받고 있다. 크게 그래서 받고 있는 금리 때문에 떨어진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렇죠. 지금은 금리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는 맞아요. 네. 많은 분들이 좀 우려했던 8월 네. 전세 대란 올 거라고 상당히 많은 분들이 걱정을 했는데 또 소장님 같은 경우는 8월 전세 대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유가 뭔가요? 저는 원인 중심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사실 데이터 중심으로 하신 분들이 이제 실수하는 부분이 임대차 3법이 적용이 됐을 때 매물이 급감하거든요. 급감을 해서 이제 그때 그 전세가가 급등을 하는데 이게 그대로 2년 뒤에 똑같이 적용될 거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냥 데이터를 그대로 옮겨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때 또 다시 전세 급등하는 대란이 올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상한 분들이 많은데 매물이 급감한 원인에 대해서 일단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전세 매물이 급감한 이유? 네. 그래서 그걸 이해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가. 근데 전세 매물이 급감한 이유는 첫 번째는 계약 갱시 청구권이에요. 그렇죠. 계약 갱시 청구권에 의해서 70%가 그냥 그대로 눌러 앉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매물로 나올 필요가 없죠. 그렇죠. 매물로 나올 필요가 없으니까 한 70% 정도가 원래 있던 게 매물이 싹 없어지는 거예요. 계약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실거주를 가장한 집주인의 이제 임차인 내보내기. 집을 팔려고 하거나 아니면 임대료를 확 높이고 싶은데 거기에 있는 임차인이 계약 갱시 청구권을 썼어요. 썼으면 이제 이걸 막을 방법은 내가 실거주한다라고 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이게 문제가 뭐냐면 임차인은 그래서 쫓겨나오니까 만기 한 3, 4개월 전부터 이제 수요자로 임차인 수요자로 돌아다니는 거죠. 수요자가 튀어나온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이 원래는 임차인이 튀어나오면 매물도 하나 튀어나오거든요. 그래서 매물도 광고에 등재가 되는 거예요. 원래대로는. 근데 실거주를 하겠다라고 하면 매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냐? 속이는 거죠. 임차인을 속이는 행위잖아요. 나가고 나는 너가 나간 다음에 이제 팔거나 임대료를 올릴 거야. 지금 바로 나오진 않지만 추후에 나올 수 있겠네요. 3, 4개월 후에 나오는 거죠. 근데 이 3, 4개월이 엄청 큰 거예요.
그때 진짜 그 6개월 동안에 임대차 3법이 적용된 6개월 동안에 박근혜 정부의 5년 동안에 오른 전세난에 있던 전세가 올라간 폭보다 6개월에 올라간 전세가가 훨씬 컸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심각한 불균형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게 매물이 안 튀어나오고 임차인은 막 튀어나와서 급하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매물이 70%가 줄어있는 상황에서 이 매물도 안 나오고 임차인은 막 튀어나와서 돌아다니잖아요. 지금 쫓겨나는 상황이잖아요. 정말 엄청 급한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기 때문에 패닉 상태로 임차 물건을 구하니까 임대인들이 이걸 아는 거예요. 실제로 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예를 들어 전세가 4억이다. 그러면은 이제 임대차 3법으로 다른 임대인들이 임대를 올려야지 해가지고 5억에 내놨어요. 근데 이 임차인이 패닉 상태로 쫓아가서 바로 계약하겠다라고 해요. 그러면 임대인이 어떤 행동을 취할까요? 올리겠죠, 가격을. 그렇죠. 이때 고맙습니다 하고 계약 쓰는 게 아니고, 임차인의 상태를 보고 야, 이거 한 5천원을 올려도 괜찮겠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계약을 파기시키는 거예요. 계약을 안 해. 예. 잠깐 더 생각해 볼게요 하고 좀 있으니까 5억 5천에 나와요. 그럼 이 사람은 계약 과정에서 감정이 상해버리잖아요. 이걸 그럼 다른 데를 막 찾다가 5억 5천짜리 물건을 똑같은 걸 찾았어요. 얘 집을 가요. 똑같은 심리 상태거든요. 더 급해요. 5억 5천에 계약합시다. 그랬더니 이 임대인도 또 올려? 예. 보니까 이 사람이 진짜 급하네. 그래가지고 6억에 올려요. 그럼 이 사람이 6억 올리면 이 사람 5억 5천에 올렸던 걸 6억에 또 올려요.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순식간에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임차인이 패닉 상태가 된 거예요. 패닉 상태가. 자, 이제 2년 뒤 만기가 돌아오는 시점이 왜 대란이 안 일어나는지 원인을 살펴봐야 돼요. 첫 번째는 이제 임차인이 많이 줄어요. 임차인이. 집을 많이 샀기 때문이죠. 그렇죠. 아까 얘기할 때 2020년 말과 21년 초에 매매 시장에서 대량 거래가 일어났어요. 실제로 엄청나게 네네. 거래량이 폭발하거든요. 그러면 이때의 매수 주체는 누구였냐? 무주택자였어요. 그럼 무주택자가 지위가 뭐예요? 임차인이죠. 근데 임차인들이 자가로 다 전환을 했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임차 수요가 많이 줄은 거예요. 엄청 많이 줄었어요. 두 번째가 잠겼던 매물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계약 갱신 청구권 한 번밖에 못 쓰잖아요. 한 번밖에 못 써요. 그러니까 처음 실시될 때 계약 갱신 청구권 쓰면서 70%가 잠겼죠. 그럼 이 70%는 무조건 튀어나오는 거예요. 무조건 튀어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매물은 늘어나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 원래 이제 전세가가 올라가는 원인이,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임대 물건이 100개 있고 임차인이 100개 있으면 전세가가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별 차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100개, 100개니까 균형이잖아요. 올라가요. 왜 올라가냐? 임대 물건 중에는 전세 물건이 있고 월세 물건이 있어요. 그렇죠. 이 50대 50이라고 보면 임차인은 원래 지금 상황이 아니고 원래 안정적인 상황이라면 전세를 100% 선호합니다. 그러면 100대 50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탈락한 사람이 월세로 가는 거고. 그래서 월세는 약간 종속적인 개념이라고 이제 제가 책에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전세에 서로 차지하려고 전세에서 경합을 벌이기 때문에 전세가가 올라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상황은 어떠냐?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임차인이 그냥 월세로 가요. 전세로 달려들질 않아요. 월세 거래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골고루 배분이 된다는 얘기죠. 그럼 원래는 전세 경합을 통해서 올라갔었는데 배분이 되잖아요. 그럼 지금 이 상황을 종합해 보면 오히려 임차인이 지금 약간 느긋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럼 대란이 일어날 수 있냐? 아니죠. 근데 또 임차 시장에 또 신규 임차인들도 들어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신혼부부일 수도 있고, 뭐 공가 세대일 수도 있고, 이런 수요가 또 어느 정도 채워주지 않나요? 이게 뭐냐면, 자, 지금 제가 입주 물량을 얘기를 안 했어요. 입주 물량이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해요. 입주 물량은 뭐냐면 집이 없다가 새로 생기는 거잖아요. 제가 강조하는데 입주 물량은 100% 임대 공급입니다. 100% 그 수량 전체가 다 임대 공급이에요.
실거주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실거주 하는 분은 튀어나오면 이 사람은 기존 집이 임대 물건은 튀어나오고 임차인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예, 이런 식으로 보면은 100% 임대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뭐 신규 신혼부부나 이런 생기는 수요를 이 입주 물량이나 이런 걸로 충분히 커버하고도 남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수도권 시장, 서울, 수도권, 인천이 같은 시장 안에 포함되거든요. 그러면 연결 순환고리가 생겨요. 예를 들면 서울에서 이제 비싸게 밀려나는 사람이 인근 경기도로 밀려나죠. 그럼 기존 집에 있던 사람이 또 밀려나서 경기도 외곽으로 가요. 이렇게 해서 나중에 어디로 가냐? 입주 물량이 많은 집으로 몰리면은 그게 서로 다 하향 안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경기도 일부 지역과 인천 쪽에 대량의 입주 물량이 있잖아요. 네네. 그 사람들이 순차적으로 이렇게 징검다리 식으로 건너해서 다 소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대란이 일어날 수 없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임차 수요도 줄었고 네. 거기에다가 오히려 전세 그 공급 물량은 오히려 늘어나고 그렇죠. 이러면서 네. 오히려 유료했던 대란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 네. 근데 지금 같은 경우 좀 보면 전세 대출이 네. 금리가 12년 만에 거의 6%를 네. 뚫는다. 네. 이런 또 기사를 제가 봤어요. 네. 전세로 가자니 금리가 너무 많이 올라고. 네. 그렇다고 그럼 또 월세로 또 갈아타야 될까? 이걸 또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네.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어요? 이런 경우는 사실 뭐 그 답은 어떻게 보면 쉽게 정해져 있어요. 그거는 그냥 그 동네에 내가 가고 싶은 아파트에 나와 있는 매물 중에서 전세하고 월세를 비교했을 때 전세로 가가지고 내가 전세 대출 받을 금액의 이자와 월세를 비교하면 되는 거죠. 조금 더 유리한 쪽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무조건 전세 대출이 다 뭐 6% 이런 건 아니잖아요. 지금 뭐 그쵸, 개인 신용 상태에 따라 다를 수 개인에 있으니까. 따라서 금리나 아니면 그 뭐 동네 아니면 은행별로 상품들이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동네에 있는 월세 매물의 가격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이제 근데 이게 필수품이기 때문에 피할 수는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매매로 선택을 하느냐 이런 부분이 이제 갈등이 생길 수 있는데 하락장일 때는 월세 임대료가 조금 더 올라가거나 부담스러워도 하락보단 나은 거예요. 매매가 하락보다는 나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임대의 전세나 월세 중에 그거는 비교하는 건 초보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럼 그거 비교해서 나한테 유리한 쪽으로. 이제 여기서 좀 팁 같은 걸 하나 드리자면 이제 임대인. 사실 2년 사는 건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 이제 임대로 들어가면 조금 오래 이제 좋은 조건으로 오래 살고 싶잖아요. 그렇죠. 집을 사지 않는 이상. 네. 그렇다면 여기서 착한 임대인을 만나는 게 중요할 수 있거든요. 약간 그 유형이 있어요. 착한 임대인의 유형. 첫 번째는 좀 연세 드신 분들. 연세 드신 분들이 임대인이면 확률이 높아요. 그분들은 전세도 빚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빌리는 돈 돌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몇 년 동안 전세금 안 올린 집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진짜 착한 임대인인 거죠. 근데 그런 사람에 속할 확률이 이 연세 드신 분들, 노인분들이 임대인일 경우에 확률이 높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해외 거주하시는 분. 집을 임대 놓거나 이렇게 할 때 어쨌든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 그게 이게 싫은 거예요. 그냥 번거롭죠. 야 이거 좀 올려갖고 뭐해 나한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비용이 더 크고 신경 쓰는 게 더 힘들 수도 있어. 그럴 경우에 묵시적 갱신으로 그냥 넘어가는 경우들 많다는 얘기죠.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확률이 높다는 거지. 네네네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임대인이 재개발 지역에 거주하고 있을 때. 물건은 다른 지역인데 임대인이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데 재개발 예정지. 왜냐하면 자, 재개발이 되면 이주를 할 거 아니에요. 이주를 할 때 이 임대인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다른 데 전세 없고 막 이런 거보다 자기 집으로 가려고 한단 말이죠. 이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임대인이 나는 재개발 지역에 살고 있는데 좀 있으면 재개발이 진행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언제라도 내가 부탁하면 기간은 줄 테니까 나갈 기간은 줄 테니까 내가 들어갈 수 있게 좀 해줘라. 그것만 약속해주면 내가 임대료 잘 안 올릴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사례들이 많이
저는 제가 월세 살 때 실제 임대인이 그랬었습니다. 예. 근데 왜 재개발 지역이냐? 재개발 지역은요, 생각보다 재개발이 진행이 안 됩니다. 오래 걸리겠죠. 안 돼요. 그러니까 이분은 재개발이 빨리 될 거로 기대하고 지금 나는 여기 들어갈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안 들어오는 거예요.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안정적으로 이 집에 오래 살 수 있다. 네, 금액을 많이 올리지 않고 오래 살 수 있는 그런 노하우를 좀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고, 일단 전세대출 금리가 지금 6%가 넘긴 했지만 이게 또 개인의 그런 신용 상태에서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집이나 관심 있는 지역, 그 지역에 전세 대출을 받았을 때 그 금리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그 이자를 월 부담이 얼마인지, 그리고 실제 월세는 얼마인지, 요걸 이제 비교를 그렇죠. 해서 더 이익이 되는 부분을 선택을 하시면 된다. 지금 대구 같은 경우도 좀 미분양이 좀 늘어나고 있고, 또 대구뿐만 아니라 지금 또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는 하락이 곧 시작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지방, 광역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시나요? 광역시 같은 경우도 지금 약간의 시간차들은 존재하는데, 존재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거의 다 하락 추세로 갈 가능성이 많다. 가장 먼저 이제 대구가 뭐 우리나라에서 거의 제일 먼저 이제 하락을 시작했고, 이제 세종도 뭐 지금 어느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 대전이 이제 좀 하락 분위기였는데, 이제 규제 지역이 이제 좀 풀렸죠. 대전 같은 경우는. 그런 변수가 좀 생겼고, 부산도 지금 일반 시장은 이제 분위기가 이제 정체기 및 하락 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아직 이제 분양 시장은 아직 살아 있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이 되면 분양 시장도 좀 있으면 죽어요. 좀 있으면 죽기 때문에 이제 미분양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점이다. 사실은 분양에는 이제 판단하기 어려운 점이 가격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가격이 제일 중요한데, 가격을 우리가 미리 알면 예상하기가 쉬워요. 이게 만약에 분양 물량이 어느 한 지역에 10,000세대가 예정이 되어 있다. 근데 물량만 가지고 하락한다, 상승한다 판단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가격이 훨씬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어 있잖아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되어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오히려 열기를 더 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분양가 상한제는 절대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강하게 이제 비판을 했는데, 어쨌든 분양가 상한제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분양을 할 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어 있느냐, 아니면 분양가 상한제가 안 되어 있느냐. 그래서 비싼 매물이 나오면 미분양이 날 확률이 높아요. 근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어도 약간 비싸게 나오는 데가 있고 굉장히 싸게 나오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예측하기가 이제 어려운 거죠. 데이터만 가지고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미분양이 언제 나올 거냐, 이런 부분을 예측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럼 지방에서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지금 5대 광역시도 어느 정도 수도권의 방향을 따라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거의 그렇죠. 그럼 지방에서도 내 집 마련을 해야 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럼 그런 분들 같은 경우도 좀 기다려야 되는 걸까요? 광역시 같은 경우는 참는 게 좋죠. 이제 시간차가 있지만, 이제 나중에 다 이제 어느 정도 하락할 수 있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특히나 지방 같은 경우는 이제 물량 같은 거에 좀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추후 2, 3년 정도의 그런 물량이 적은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셨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거보다는 이제 지방 같은 경우는 접근하는 방식이 안전한 거는 두 가지를 같이 봐야 돼요. 전세가율이 좀 높은 거, 그 동네의 이제 최근 추세로 봤을 때 옛날하고 비교했을 때 지금이 전세가율이 좀 높다. 그런 상황과 단순히 전세가율이 높은 것만 하면 되냐, 안 돼요. 오히려 떨어지는 추세일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전세가가 올라가고 있으면 사도 괜찮아요. 그런 데들은. 그럼 내 관심 담지가 전세가율이 좀 올라가고 있다, 이전에 비해서. 그러면 그런 경우는 물량이 좀 많아도 나중에 보면 소화를 다 해요. 소화를 다 하고 올라가기 때문에, 잠깐 이제 물량이 많을 때는 이제 출렁임이라고 하죠. 부동산이 항상 이렇게 쫙 이렇게 깨끗한 우상향을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게 출렁이는 우상향이 있거든요. 그 출렁이는 과정이 이제 물량이 좀 많을 때는 약간 출렁일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뭐 눈에 띄게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냐,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그 전세가율이 높고 전세가가 좀 올라가는 추세에 있다, 앞으로도 올라갈 것 같다, 이런 데들은
들어가셔도 되는 거예요. 왜냐면 수도권 같은 경우는 전세가율이 훅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그 갭이 커서 네. 근데 지방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전세가율이 좀 이전 대비 올랐으면 그때는 좀 내주말을 해도 네. 괜찮다라고 네. 말씀해 주시고 왜냐면 또 기다리라고 하면은 한없이 또 기다릴 그렇죠. 수가 있기 예. 때문에 그런 그래서 부분 좀 제가 짚어주셔야 돼요. 지방 같은 경우는 이제 올라가는 지역들이 일부 있으니까 예, 광역시는 좀 이제 피하는 게 좋고 예, 중소 도시 중에 이제 전세가율이 높고 전세가가 올라가는 예, 그런 지역이 있으면은 이제 투자를 하셔도 괜찮다.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이제 부동산의 특성을 좀 잘 알아야 돼요. 제가 한 2021년 초부터 저는 팔아라라고 했어요. 조금 빠르게 한 거는 20년 말부터 이제 그런 얘기를 서서히 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제가 전제로 한 건 있어요. 지금 분명히 앞으로 오를 것이다. 오를 것인데 지금 팔아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거를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올라가는데 왜 팔아? 그렇죠. 바보냐? 그렇죠. 근데 이게 부동산의 특성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많이 올라가면 거래가 없어져요. 결국에는 내가 이 부동산을 사고 팔고 하는 게 수익을 남기기 위해서잖아요. 그러면은 파는 것까지 마무리가 되어야 돼요. 팔고 나와야 이제 수익이 확정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상승장일 때 못 팔면 하다가 하락으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아, 그러면서 오히려 매도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놓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때 파는 게 가장 좋은 상황인데 사람들은 그걸 경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식처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뭐 10,000원인데 12,000원을 올라갈 것 같아. 그럼 11,000원에 팔려고 하면 바보가 되는 거죠. 12,000원에 팔 수 있는데. 그죠? 그리고 만약에 지나가면 12,000원 찍고 떨어지면 11,500원에 팔 수 있는데. 근데 부동산은 이렇게 팔 수 없어요. 네,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만 봐도 수요자들이 거의 연기처럼 사라져 버렸잖아요. 그렇죠. 많이 없어졌죠. 네. 그래서 거래를 하고 싶은데 지금 팔지 못한다는 사람들이 지금 아우성이란 말이에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넘어가면 거의 팔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려요. 싸게 팔아도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10억에서 12억 찍고 가면 내가 10억에 다시 팔면 되지 않냐. 12억 대 2억 싸게 팔면 되지 않냐. 근데 이거는 말이 쉬운 거지 행동으로 옮기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그렇죠. 올라갈 때 팔아야 되거든요. 올라갈 때 팔아야 되는데 자, 올라갈 것이 예상이 어느 정도 된다. 그럼 지금 들어가야 되냐? 근데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들어가도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때.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 들어가 있는 사람은 이때 올라갈 것 같다. 그러면 이때 파는 포지션으로 지켜볼 수는 있어요. 지금 당장 안 팔아도 이제부터는 팔아야지 하면서 팔아야지 하고 진짜 팔리는 기간이 보통 6개월 걸려요. 6개월 정도. 그러기 때문에 올라가는데 이제 어느 정도 턴이 남아있는 시점에서 중간에 올라갈 때 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최고가에 팔겠다라고 하기에는 그런 생각은 못 잡는다. 절대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알아야 돼요. 모르는 사람은 자기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이제 저는 그걸 알기 때문에 올라가는데 팔아라. 그랬더니 댓글에는 이상한 놈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지방 부동산 같은 경우 지금 규제가 네. 규제 해제된 지역들이 몇 군데가 지금 나왔는데 네, 네. 그럼 그런 지역을 또 이제 투자 관점으로 접근하는 건 어떤가요? 그러니까 규제가 풀림으로 인해서 그걸 계기로 투자하는 건 좀 위험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정부가 규제를 풀어주는 거는 이 지역은 하락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 규제를 풀어줘도 상승 전환하기 좀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지역 위주로 이제 풀어준 거거든요. 물론 약간 예외 이제 의문 나는 지역이 좀 있긴 해요. 제가 봤을 때도. 네. 그렇지만 그걸 가지고 만약에 투자를 했을 때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정부가 만약에 이게 규제를 풀어줬잖아요. 그런 다음에 상승을 했어요. 그럼 정부가 어떤 대응을 할까? 또 다시 이거를 묶어야 되나? 묶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잘못하면.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부동산 투자할 때 정부의 정책도 예상을 하면서 투자를 해야 돼요. 어떤 정책들이 나올지 미리미리 예상을 해야 돼요. 지금 아마 다주택자들은 그런 거 예상 못하고 있다가 다 물린 분들이 많을 거예요. 예를 들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규제 지역 딱 풀었는데 갑자기 상승해버려요. 그러면 정부는 욕을 엄청 얻어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다시 묶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을 보고 투자를 하면은 좀 낭패를 당할 수도 있고. 규제가 해제됐다고 해서 이게 투자 기회는 아니다. 그렇죠. 그냥 시장에 내재되어 있는 에너지. 사실 아까 얘기했던 그게 에너지인 거예요. 그걸 보고 투자하는 게 어떤 변수가 생기더라도 그런 거는 어느 정도 안전한 게 되는 거예요. 부동산 같은 경우는 필수제인데 네. 이제 허니버터칩을 이제 비유를 하는 거에 대해서 물론 이제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하신 거였지만 저런 비유가 이게 맞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맞아요, 경우가 맞아요. 있더라고요. 여기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이게 허니버터칩 얘기는 진짜 여러분들이 이제 부동산 시장을 잘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걸로 이제 비유를 해서 설명하기, 시장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했던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지금의 허니버터칩과 그 난리 났을 때의 초창기. 허니버터칩의 수요 공급이 똑같냐? 공급은 같을지언정 수요는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달라요. 근데 공급도 다릅니다. 또 수요가 안 되니까 또 공급도 좀 줄였겠죠? 달라요. 근데 이게 자 부동산 시장으로 비유를 하자면 지금의 부동산 시장과 2020년 말 21년 초의 부동산 시장은 다르다는 거예요. 과열된 시장을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허니버터칩은 우리가 그 안 겪어본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겪어봤으니까 그 겪어본 걸 바탕으로 부동산 시장을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좀 이해해봐라 이런 의미로 한 거지 부동산이 허니버터칩하고 똑같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오해는 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 그래서 제가 많은 부분을 비유를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마스크도 갖다 썼고 지금의 마스크 시장과 코로나 발생 초기에 마스크 대란 시절에 수요 공급은 완전히 다르단 말이에요. 그리고 정부의 대응도 달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비슷하게 시장이 이런 상황이 되면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하는구나. 그래서 심리가 중요하다는 게 시장 상태가 어떤 상황에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수요 공급이 수적인 상황도 달라지지만 질적인 상황도 완전 달라진다. 질적인 상황. 네. 그러니까 마스크 대란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보통은 사려고 할 때 꼼꼼히 뭔가를 비교하고 막 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대란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비교하고 이런 거는 살 수 있는 걸 샀죠. 그죠. 그냥 달려가서 사는 거잖아요. 있으면. 있는 거 사. 그죠. 있으면. 맞아요. 그리고 원래 내가 필요한 건 100개예요. 근데 1000개 사죠. 더 사놓죠. 네. 나중을 대비해서. 맞아요. 이런 식으로 수요의 질적이 적극적이 되는 거죠. 한 사람이 하나 사고 이런 게 아니라 네. 한 사람이지만 이 사람이 또 그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네네. 하나 사고 2개 사고 3개 사고 이렇게 수요가 그렇죠. 확 늘어날 수 있다는 네네. 거죠. 그러니까 허니버터칩 때 그랬어요. 우리가 과자를 사면 10개 사지 않잖아요. 하나 사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더 먹고 싶으면 또 가서 사면 되고. 항상 슈퍼에 있으니까. 네, 근데 허니버터칩 대란이 일어났을 때 박스로 샀어요. 그러니까 없어지는 거야. 그 공장을 풀로 24시간 풀로 돌리고 라인을 증설하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공급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어요. 그래도 부족했단 말이죠. 그건 뭐냐면 늘어난 공급량보다 수요량이 어마어마하게 늘었다는 거예요. 그 부동산하고 비슷한 상황이라는 거죠. 과열된 부동산 시장은. 이런 얘기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제가 비유를 든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하락 요인이 생겨요. 인구 감소. 인구 감소. 이제 세대 수도 감소해요. 제가 이제 지금 세대 수 감소는 지금 세대 수는 늘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이제 예언을 할게요. 세대 수 감소합니다. 언제부터? 그건 정확히는 모르죠. 이제 추세로 변하니까. 네, 보통 1, 2년 안에 이제 그 추세가 그래요? 변할 거예요. 네. 그래서 인구도 감소하고 세대 수도 감소하고 그러면 뉴스에서 수도권 세대 수가 감소한다. 전체적으로. 예. 그러면은 이제 집값 하락하고 맞물리면 인구 감소, 세대 수 감소는 이제 중간에 바뀔 수 없는 거예요. 쉽게 바뀌기 어렵죠. 예. 굉장히 오랜 기간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동산에 대한 그 어떤 이론이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확립이 안 된 사람들은 이제 그 요인에 쉽게
쉽게 빠져들 수밖에 없어요.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세대수가 줄어들고 있는데, 수요가 감소하고 있는데, 집값이 올라? 그러면은 중간에 집을 버틸 여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 보통은 인구수는 좀 줄긴 하고 있지만 네. 뭐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 광역시도 네. 세대수는 꾸준하게 늘고 있어서 네, 네. 어찌됐든 집의 수요는 인구가 아닌 그런 세대수와 연결이 되니까 네, 네. 그래도 집값에는 그렇게 크게 영향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세대수 또한 네. 1년 안에 줄어든다. 지금 통계치를 보면 세대수. 여기서 처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어디서 못 들어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세대수 줄어든다는 얘기. 너무. 할 수 있는 타이밍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처음 얘기하는 겁니다. 네. 네. 처음 얘기하는데 세대수도 줄 수밖에 없는 게 통계치를 보면 네. 이제 한 세대당 인구 2.1인. 그러면 지금 거의 부부만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 세대수 인구당도 계속해서 줄어들고도 네. 있긴 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때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저 준다는 거는 가정이 완전 해체된다는 거죠. 이혼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세대수 증가의 원인을 좀 다르게 보는 사람이에요. 일반적으로는 1인 가정이 늘어나고 네네. 그리고 이제 분가를 한다거나 네. 결혼을 한다거나 이러면서 이제 그렇죠. 또 다른 세대수가 이렇게 근데 늘어나고 억지로 있는데 분가한 집도 꽤 많다라는 거죠. 억지로 분가. 네. 네, 아까 그 왜 말씀하신 그랬을까요? 왜 그랬냐면 집값이 상승하잖아요. 상승하는데 자 집에 장성한 세대 아들이 같이 3세대가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집을 하나 더 사고 싶어요. 명의 문제 때문에. 그렇죠. 세대를 분리하면 명의를 분리하면서 세금이 줄어들 수 그렇죠. 있어요. 또 1주택자로 혜택을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일부러 분가한 세대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인위적인 분가가 있었다. 그래서 지역 구분할 거 없이 다 세대수가 늘어난 게 다 지금 거의 다 상승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집들이 이 가구수 분리하기 일부러 분리를 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 자연적인 게 아니고 인위적인 분리라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이게 어떤 상황이 이제 반대 상황이 되면 네네. 인위적으로 합쳐지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집을 팔고 어머니 집으로 들어간다든지. 그러면 세대수가 감소하는 거죠. 그럼 지금 현재 세대수 증가하는 게 그런 인위적인 증가수가 상당히 이미 많이 그렇죠. 돼 있다라고 거의 보시는 이제 거예요? 거의 풀에 다른 거죠. 지금 2.1 인이라면 1세대 1가구당 2.1인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면 거의 이제 풀에 찼다는 거죠. 풀. 그러면 이제 풀에 차면은 항상 꺾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집값 하락이 이제 같이 맞물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집값 하락이 되면 이제 집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팔려고 이제 노력하잖아요. 네네. 팔려고. 네. 그럼 팔면 뭐예요? 그럼 그냥 집으로 들어가는 거죠. 젊은 세대도 혼자 살고 있으면 굳이 지금 금리 인상되고 막 하는데 내 비용을 월세로 살면서 오피스텔에 살면서 막 늘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어머니 집에 들어가면 내 생활비 안 들어가. 그러면 월급 아끼고 내 시드머니를 모을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선택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도 다 다 지금 이미 똑같이. 그렇게 돼 있는 상태다. 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예언을 하는데 네. 인구수뿐만 아니고 지금 여기서 처음 하시는 거죠? 그죠, 예언? 처음입니다, 진짜로. 월부 단독. 네. 대부분의 그런 전문가분들은 데이터를 가지고 말을 하는데 네네. 소장님 같은 경우는 좀 심리에 좀 이렇게 중점을 두시고 심리를 가지고 부동산을 바라본다. 네. 이런 면에서 또 어떻게 보면 좀 의견이 좀 갈리는 것 같아요. 이건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저도 데이터 가지고 합니다. 아니 이 시장을 분석하는데 데이터가 기반이 없이 뇌피셜만 가지고 어떻게 얘기를 해요? 맞아요. 그러면 완전히 산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느 정도 시장을 분석하고 또 맞출 수 있는 거는 기본적인 데이터가 기반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저는 이제 데이터 전문가들하고 좀 다른 점은 데이터의 지금 문제점과 더 중요한 요인이 없나 이런 것들을 더 이제 준비를 해서 근데 저는 지금 데이터상으로 표시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더 저한테는 시장을 분석할 때 더 중요한 요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데이터로만 시장을 확진을 하기가 어렵다는 네,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그래서 보면은 참 신기한 게 데이터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데이터 전문가들이 시장이 완전히 전망이 지금 상반되어 있어요. 어떤 분들은 계속 상승한다. 어떤 분들은 하락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데이터를 사실 기반으로 한다라면 데이터가 완전히 정확하고 이게 예외가 없다라면 데이터 전문가는 진단이 약간씩은 차이 날 수 있겠지만 비슷해야 되거든요. 근데 완전히 달라요. 그러면 뭐냐? 이거는 해석의 여지가 굉장히 많은 데이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바로 접합을 했을 때 그게 정확한 시장 분석으로 연결되는 게 아니고 데이터가 사실은 뭔가를 조정을 해야 될 게 많다라는 거죠. 해석을 해서 해야 될 게 많은 거죠. 근데 해석 과정에서 약간의 자기 논리나 자기 감정이나 이런 게 들어갔을 때 이게 굉장히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똑같은 데이터를 보더라도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다른 결론을 낼 수 있다는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거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가격 지수 같은 경우는 지금 대표적인 게 부동산원에서 발표하는 매매 가격 지수가 있고 KB부동산에서 발표하는 KB부동산 지수가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달라요. 특징이 다릅니다. 그래서 부동산원에서 하는 거는 이제 실거래가 중심이고 KB 같은 경우는 호가 중심이에요. 그래서 간단하게 예를 들면 지금은 이제 하락하는 분위기잖아요. 근데 어떤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매도자들이 거의 담합을 해요. 담합을 해가지고 호가를 확 올려버립니다. 호가를 실거래가가 예를 들어서 10억이면 매물 다 15억 정도에 만약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매수자들은 그냥 너무 비싸니까 안 사고 있어요. 그럼 이런 게 지수로 어떻게 이제 나타나냐? 부동산원의 지수는 이게 반영이 잘 안 됩니다. 안 되겠네요. 안 실거래가 되지 되는데 않았어요. KB 지수는 올라가는 걸로 나와요. 호가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락장인데 불구하고 상승의 흐름이 나타나는 그런 아파트들의 KB 지수가 나와요. 사실 이게 상승장에서는 KB 지수 쪽이 조금 더 이제 시장 분위기를 더 반영을 잘해요. 왜냐하면 호가가 이제 막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매수자들은 사실 막 쫓아가서 사기 어렵거든요. 그러면 당분간은 거래가 안 일어나요. 그럼 부동산원은 이걸 반영을 못 하거든요. 그렇죠. 거래가 안 일어났으니까. 네, 근데 KB 지수는 이걸 반영하면서 올라가는 분위기를 그대로 반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하락장이 되면 반대 상황이 돼요. KB 지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약간 부풀려진 측면이 많이 나타나게 돼요. 근데 이거를 구분해서 적용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그리고 이걸 아예 안 쓰는 분들도 있어요. 보통 저희가 볼 때 실거래가도 물론 중요하게 보긴 하지만 일반인 입장에서는 KB 평균 시세로, 왜냐면 그걸 기준으로 대출이 나오니까 그걸 더 이렇게 중점적으로 보게 되거든요. 중점적으로 보는데 전환되거나 하락 시점에는 어떻게 되냐면 호가가 높아요. 항상 실거래가보다 높게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동산들이 얼마만큼 내고해 줄 거예요. 이렇게 하고 가잖아요. 그래서 거래되는 거는 급매물이 거래돼요. 호가보다 항상 낮은 거. 그러면은 KB 지수에 있는 호가 기준으로 하면 항상 떨어지는 가격보다, 우리가 체감하는 떨어지는 실거래가 가격보다 높아요. 예. 호가 기준들이 높게 있으니까 높게 버티거든요. 나머지 매물들은. 그런 식으로 상승장과 하락장에서 시장 분위기를 조금 더 정확하게 적용되는 지수가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런 걸 구분하지 않고 맞아요. 그냥 자기 필요한 데 갖다 쓰는 거죠. 유리한 쪽으로. 예. 그 다음에 이제 전세 관련된 지수나 이런 것들, 지금 사실 전세 실거래가는 이번에 임대차 3법 때 처음 적용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실거래가가 제대로 된 건지 아닌지. 그죠. 그전에는 실거래 신고를 안 했어도 됐었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 어떤 아파트 가보면 전세 실거래가가 아예 없는 아파트도 있어요. 그 아파트는 진짜 신기하게 아예 신고를 아무도 안 했더라고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네, 있어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이 빠지면 지수에 빠지는 거잖아요. 그럼 또 다른 결과가 나오는 거고. 그래서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데이터가 주식이나 뭐 다른 경제 데이터들처럼 정말 세밀하게, 촘촘하게 그냥 대입만 하면은 모든 걸 알 수 있는 그런 데이터가 아니에요. 그래서 해석의 여지가 굉장히 많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부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추세거든요. 추세. 근데 우리가 부동산 데이터를 분석을 할 때는 약간 정적인 개념이 들어가요. 정적인. 지금 시점.
프리미엄 갖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프리미엄 어떤 아파트가 있는데 분양권 프리미엄. 네, 프리미엄이 5천만 원 붙어 있습니다. 그 3억이에요. 분양가는 3억인데 5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지금 5천만 원 붙어 있는 이 프리미엄이 앞으로 떨어지는 추세로 갈까요? 아니면 올라갈까요? 그거는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5천만 원만 생각하면 굉장히 많이 붙어 있는 거잖아요. 일단은 네. 분양가보다 많이 네. 붙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만 생각하면 올라갈 수도 있는 좋은 아파트일 수도 있겠네. 분위기 좋은. 근데 다른 게 전을 봐야 돼요. 전을 봐야 되는 게 만약에 이 아파트가 프리미엄이 2억까지 올라갔다가 5천이 됐어요. 그러면 얘는 앞으로 떨어지는 추세로 가는 거죠. 그러네요. 근데 그 전에는 얘가 프리미엄이 없다가 지금 5천이 됐어요. 그럼 얘는 올라가는 추세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은 추세의 흐름으로 봐야지 지금 숫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데이터 전문가 중에 이제 이런 것들을 하시는 분이 있고 안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미분양이 났을 때 대구에 미분양이 처음 생겼을 때 무시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때 대구가 미분양이 2만 개였는데 지금 100개 생겼다고 이게 무슨 아무 영향 없다.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늘어나는 추세의 100개였다라는 거죠. 데이터를 분석을 할 때 해석의 여지가 굉장히 많고 추세 중심으로 이제 봐야 되는데 사실 데이터 분석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추세 중심으로 주식 같은 경우는 차트가 이렇게 쫙 있어서 추세를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가격 지수 말고는 나머지들은 추세 중심으로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돼 있어요. 추세 중심으로 보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런 훈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할 때 오류가 생길 여지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